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예민수의 팁사이트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FOMC가 열렸습니다. 이제 긴축 모드로 들어간다는 공식 선언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코로나로 한 2년 이어왔었던 이제 유동성의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올해 이제 이정표입니다. 내년 경제 흐름들 살펴보고요. 또 전략들, 오늘은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 전망하고요. 특별히 35년 차 애널리스트의 생존 투자 전략이라는 부제는 파트 2에서 전략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은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을 조기화하기로 했고요. 금리 인상을 내년부터 갈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인플레 환경이 어떻고 인플레 물가 상승이 과연 언제쯤 좀 잡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저효과는 사라져도 내년도에 물가가 안정되는 것은 당초 예상보다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안정은 되겠으나 조금 평균 물가가 높게 유지될 것이다. 가령 내년도 물가 전망이 미국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3.5%고요. 엊그제 연준이 발표한 2023년 후년이 2.5%입니다. 그런데 뭐 2018년부터 19년 조금 길게 잡을까요? 2016년부터 한 19년까지 경기가 좋았을 때죠. 네. 직전 완전 고용을 달성했던 그런 경기 확장기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1.9였습니다. 2%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과 후년도에 물가는 안정되나 그게 직전 경기의 호황기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뭐 복합적입니다. 뭐 여러 요인이 맞물려서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가장 큰 거는 제 생각에는 한마디로 코로나 전쟁 비용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모든 경제 활동에는 코스트가 있는데 그 비용이 결국엔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서 투자를 또 어렵게 만든다든지 또 실질 소득을 조금 깎는다든지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역시 뭐 지금 후폭풍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저물가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전에는 오일 쇼크 있었습니다만 이제 셰일 오일이 그런 걸 잡았고요. 중국에서 싼 제품들을 글로벌 시장에 계속해서 공급을 해줬었고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상당히 저물가 유동성도 많이 풀렸었고요. 이제 코로나 환경이 공급망 이슈로 물가를 자극을 하고 있고요. 간단치 않다는 말씀이시고요.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의 방향들이 대충 시장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푸는 돈의 속도는 내년 3월쯤에 이제 끝낸다. 그다음에 내년에 금리 인상을 지금으로서는 한 3차례까지도 보고 있는 건데요. 그 예상 경로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경로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내년에 뭐 지금 생각하는 3차례 아니면 적어도 한 2차례 올린다고 했을 경우에 증시 영향은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그 초반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조금 고조되는 기간이 내년 상반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 만약에 뭐 경기가 또 기업 수익이 또 확장 경로를 이어간다면 내년 하반기는 뭐 물가가 상승해도 혹은 금리가 상승해도 좀 동행하지 않을까, 이른바 실적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조금 실적 장세로 가는 과도기적 장세가 이번 연말 연초 좀 길어지면 내년 상반기까지가 이제 그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과 금리 상승에 조금 불편한 주식시장이 모든 위험자산 가격이 불편한 기간이 될 것 같고요. 과거 경기 확장기에 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또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반대로 지금 실질 금리는 굉장히 낮습니다. 내년에 뭐 엊그제 FOMC 전망대로 3번 금리가 인상돼도 그러면 1%지 않습니까? 미국 정책 금리의 상단이. 그런데 물가가 내년에 3.5%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2.5거든요. 그러네요. 네, 10년물 금리가 내년도에 3.5%까지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물가를 고려한 실질 금리는 0%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완전 유동성 환경이라든지 실질 금리 측면에서 약간 그 실질적인 체감적인 어떤 통화 정책의 긴축 효과는 조금 반감될 수 있다. 네. 이런 점은 위험자산 시장, 주식 시장이 조금 다행스러운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제 실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물가를 실질, 물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금리가 1%라도 실제로 이제 물가가 3% 오르게 되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FOMC가 끝나고 나서도 비교적 강한 조치인데도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속도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고 금리를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됐는데요. 그러면 어제 사실 나스닥 기술주 흔들린 것도 뭔가 좀 전조 이런 느낌들 살짝 있었는데 이제 성장주, 기술주보다는 경기주, 가치주에 내년에는 집중해야 될 시기가 될까요, 목사님?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결국 예전처럼 참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예. 내년도가 이제 경기 확장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얼리 사이클을 지나서 미들 사이클을 지나서 내년도에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확장의 좀 성숙기, 막바지 국면, 완전 고용을 도달하는 시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기 확장기에 어떤 기업이 돈을 벌까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소비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비가 어느 쪽에 지금 집중되고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돈 벌 기업은 빅테크 기업, 혁신 성장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뭐 상거래도 이커머스가 훨씬 더 활발하고 사람들이 이동해도 서비스업 이런 쪽이 활성화되면 전체적인 기존의 독과점화돼 있는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못 벌까? 훨씬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보다, 다른 전통 기업보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리오프닝 경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결국 경기 확장기에 실적 장세가 나온다면 나스닥 빅테크 기업을 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말씀 나눴듯이 나스닥 전체 혹은 기술주 전체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있거든요. 어느 정도 있냐면 돈을 많이 풀어서 거기에 따른 유동성 효과를 누렸는데 가령 나스닥 시가총액을 지금 총통화, 현금과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을 다 더한 광의 유동성으로 나눈 지표가 닷컴버블, 2000년 닷컴버블 직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소위 버펫 인디케이터라고 그러죠. 나스닥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비율도 코로나 시기에만 50%포인트가 올라와서 사상 최고치거든요. 이런 점은 조금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전체 시장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졌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 기업 성장성을 보면 나스닥 기업이 혹은 빅테크 기업이 혁신 성장 기업이 좋지만 시장 전체가 무거워졌기 때문에 시장이 이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국면에서 어떻게 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겨나갈까. 그걸 테스트 받는 기간이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가 아닐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년 말에도 인터뷰하면서 올해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장주냐 가치주냐. 근데 기억나는 게 그 당시도 꽁 잡는 게 매라고 돈 잘 버는 기업이 이긴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게 제가 아직까지 뇌리에 선열한데요. 고맙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지금도 같은 말씀이시. 꼭 성장주냐 혹은 뭐 가치주냐의 이분법적 논쟁보다는 어떤 기업들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실제로 돈을 버느냐 주목하라고 하셨고요. 네. KTB투자증권 김한진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이제 파트 2, 35년 차 애널리스트의 생존 투자 전략이라는 타이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달로 이제 KTB투자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직은 내려놓으셔요.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 방송국이랑 같은 건물에 있는 같은 건물을 떠나시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35년간 시장에 계시면서 뭐 앞으로도 계속 다른 활동을 하시겠지만 잠깐 소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뭐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나 저도 실감이 나지 않는데 아무튼 뭐 그동안 뭐
고객분들께 가장 감사드리죠. 네. 저희 메인 클라이언트는 어쨌든 기관 투자가 펀드 매니저 분들인데 이분들이 뭐 제 자료를 어쨌든 부족하지만 애용해 주셔서 35년 버텨오지 네.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회사에 감사하고 또 리서치에 같이 한솥밥을 먹은 많은 동료들 또 뭐 선배들 은퇴하신 선배들부터 지금 리서치 후배들 네. 감사할 따름이죠. 네. 겸손하신 말씀이죠. 겸손하시면서도 날카로운 분석으로 시장에 오래 계셨던 거지요. 그동안. 네. 그러게요. 시장에 계시면서 앞서 이제 35년 차 애널리스트라고 했지만 뭐 사실 외모만 보면 35년 차가 아니라 15년 차, 10년 차 애널리스트 정도로 보이밖에 안 보이는데 눈이 좀 나빠지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위기 앞서 이제 코로나하고의 전쟁을 치르느라고 우리가 이제 물가 부담을 진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올해 시장에 계시면서 뭐 저도 그때부터 있었지만 외환 위기부터 해서 리먼 사태 굉장히 많은 사실 이번에 바이러스만 아니더라도 여러 정말 변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위기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어떤 위기의 사이클 이런 거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굵직굵직한 위기가 뭐 말씀하셨듯이 뭐 98년 외환 위기부터 네. 뭐 닷컴 버블 위기 네. 또 글로벌 금융 위기, 네, 카드 2007년에. 사태, 뭐, 네. 그 사이에 카드 사태도 있었고 결국 경제 위기가 왜 오냐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면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네. 아무튼 부채 사이클과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탐욕과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또 경기의 과열과 자산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너무 이제 지나친 과열 뭐 이런 것들과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기적으로 좀 나타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엔 물론 뭐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사실은 대체로 주기적으로 그 신용과 사이클, 네. 경기 이런 게 맞물려서 나타나는 거죠, 위기라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경제 위기가 어찌 보면 이러한 그 경제의 어떠한 문제점, 네. 극심한 불균형이라든지 모순을 결국 강제적으로 조정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네. 그동안 지나고 보니까 네, 네. 해온 거죠. 근데 뭐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좀 이용을 할까? 네. 첫째는 뭐 한 반발짝은 조금 떨어져 있어야 그 위기가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 결국에는 뭐 시장의 밸류에이션이든 고평가 저평가 여부든 경기의 과열과 냉각 여부든 이런 사이클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네. 그런 뭐 말씀을 조금 감히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위기가 뭐 한자어 자체도 위험과 기회라는 뭐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네. 기회가 되려면 반드시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은 주식 투자 혹은 모든 위험 자산 투자는 위험한 자산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위험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기대 수익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 위기 때는 한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위험을 굉장히 줄여주지 않습니까? 모든 자산 가격을 싸게 만들어주기 네. 때문에. 그래서 반발 자국만 만약에 비껴 있다면 위기를 조금만 좀 잘 지혜롭게 대응을 한다면 분명히 이 위험 쪽에서의 비용을 적게 지불하고 좋은 자산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절호의 큰 부를 생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앞서 뭐 위기가 좀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굵직굵직한 그런 위기 변동성은 거의 올림픽 주기나 한 5년 정도에 한 번씩은 나왔거든요. 이번에 최근에는 이제 조금 코로나19 전에 없었죠. 앞으로 또 뭐 위기가 꼭 온다는 걸 말씀드리는 네. 건 아니지만 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좋은 그런 찬스는 앞으로도 올 겁니다. 조급해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지만 사실 그럴 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이용해서 물론 이제 레버리지와 배짱이 있어야 되지만 그럴 때 큰 돈 버는 분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네네.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네.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사이클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인간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멘탈.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심리적인 부분은 어떻게 체크하고 좀 극복할 수 있나요, 투자자들이? 결국 자기만의 주관을 수립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조금 어떤 체력, 투자의 체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방송이나 뭐 뉴스 정보를 통해서 체력을 키우라 그러시는데 책임감과 함께 어려움도 느껴집니다. 사실 하루하루 뉴스에는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자, 35년의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또 이코노미스트로 지내왔던 그 생활들, 최근의 위기 상황과 접목해서 좀 봤고요. 내년 시장 전망도 좀 해주세요. 내년 경제나 우리 시장은 흐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앞서도 뭐 말씀 나눴듯이 네. 실적 장세로 가는 과도기적 어떤 현상이 될 것 같고요. 유례 없이 큰 변동성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난 2020년 3, 4월 달에 보여준 변동성이 최근에 경험한 가장 큰 변동성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 이후로 가장 큰 변동성이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올 수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겁나는데요? 네, 이 변동성은 실적 장세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다. 예, 그리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주가를 강제 조정시키기 위한 그런 변동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앞서도 뭐 그 실질금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전체적인 유동성 환경이 완전히 사라질 수가 없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먼저 이미 많이 건너서 멀리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되돌리기는 네. 어렵다. 사실 2008년에 풀어놓은 네. 유동성도 다 못 걷어들인 상태에서 위기가 와서 더 풀었는데요. 네, 뭐. 네. 네. 옥상옥으로 푸는 거죠. 네. 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일시적인 변동성은 그 다음에 바로 또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를 유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기회가 될 겁니다. 만약에 변동성이 없이 간다면 조금 업사이드가 좀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네. 유망 섹터는 어쨌든 지금 경기를 주도하는 산업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내년에 반도체, IT,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좀 인터넷, 또 플랫폼, 또 소프트웨어 서비스, 어떤 하드웨어와 지금 소프트웨어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중간 개념의 서비스, 뭐 이게 컨텐츠도 될 수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도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쪽 무형재를 내년에는 조금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메타버스나 NFT 그런 게 다 그런 유형이지 않습니까? 네, 무형재 플랫폼 그죠? 네. 네. 예, 내년 섹터 전망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사실은 원래 이제 거시경제나 이런 이코노미스트시고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나 이런 거는 여쭤보고 싶어도 여쭤보기 어려웠는데 마침 최근에 그 관련된 보고서 코멘트를 하셨다 그래가지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젊은 분들이나 이렇게 변동성 큰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에 관심들은 사실 여전하거든요. 그런 리포트 쓰신 내용은 어떤 거예요? 예. 네, 뭐 한마디로 암호화폐가 화폐화 되어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화폐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예. 그런데 화폐화가 되면 뭐 가치 저장이나 교환의 수단, 상거래의 어떠한 그 실질적인 사용 용도가 이제 높아지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소위 화폐의 3대 기능이 높아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변동성도 줄 겁니다. 자연스럽게. 암호화폐가 화폐화되는 과정인데 물론 이제 장애물이 많죠. 네. 탈중앙화를 시도하는데 가장 뭐 지금 발끈한 부분이 중앙 정부고요. 네. 또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관리 측면에서도 암호화폐는 이제 부딪히게 돼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사실 암호화폐 측면에서는 조금 그 VR이나 AR 기술의 발달로 좀 메타버스 생태계가 이제 또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웹 3.0의 이제 그런 생태계이기 때문에 거슬릴 수 없는 추세인 것 같고요. 잘은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상세계에서의 어떠한 그 가상세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조금 그
암호화폐 쓰임새가 네. 조금 더 이렇게 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또 새로운 어떠한 그 자산으로서의 화폐라기보다는 화폐 그 자체로서의 그 암호화폐의 기능이 조금 더 진일보하는 2022년이 될 네.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는 내년도에는 좀 변동성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저희도 이제 주목하고 여러 사석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어쨌든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원년이 된다. 네. 근데 이제 암호화폐보다는 그러면 피터 린치가 얘기한 삽과 곡괭이 전략, 암호화폐 플랫폼이나 거래소나 이런 쪽을 사는 건 어떨까요? 네네,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예. 아는 게 없어서. 이 암호화폐 워낙 변동성이 이제 크니까요. 네네. 이제 금강 캐러 가면 금 캐지 말고 옆에서 이제 청바지 팔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식당하고 이러라는 거 아니에요, 피터 린치가. 그런 점에서 이제 암호화폐 플랫폼 관련된 것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 KTB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함께 했는데요. 예, 뭐 앞으로도 뭐 종종 또 저희 시간에 오실 거죠? 네. 불러주십시오. 네, 그래서 자주 또 내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